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습니다. 브렌트 유가 배럴당 141달러까지 치솟았고 서울 주유소 평균 휘발유가가 2,000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미국은 같은 기간 기름값이 38%나 뛰었는데 한국은 고작 8%.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당신이 주유소에서 내는 1,988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뜯어봐야 합니다. 가장 큰 덩어리는 원유 도입 비용이에요. 중동에서 사온 원유에 관세 3%랑 수입 부과금이 붙어서 대략 850원. 여기에 정유사가 원유를 휘발유로 바꾸는 정제 비용이랑 주유소까지의 유통 마진이 약 440원 더 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약 1,290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내는 건 1,988원입니다. 그 차이 698원이 전부 세금이에요. 교통 에너지 환경세 450원. 그 위에 교육세 67원, 주행세 117원, 마지막에 부가세까지. 리터당 기름값의 35%가 세금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이 세금이 종량세라는 거예요. 종량세가 뭔지 쉽게 말하면 기름값이 얼마든 상관없이 리터당 딱 정해진 금액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유가가 2배로 뛰어도 세금은 450원 그대로. 반대로 유가가 폭락해도 세금은 안 줄어요. 국제유가가 0원이 되어도 당신은 리터당 700원을 내야 한다는 뜻이죠. 이 구조 기억해두세요. 나중에 한국이 기름값을 방어하는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경유는 어떨까요? 지금 전국 평균 경유가는 1,986원입니다. 휘발유랑 2원 차이. 10년 전만 해도 경유가 300원은 쌌는데 지금은 거의 같아요. 이게 좀 이상하거든요. 왜냐하면 세금만 놓고 보면 경유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유류세 합계가 휘발유 698원, 경유 436원, 리터당 262원이나 차이가 나요. 그런데도 소비자 가격이 거의 같다? 이건 세전 가격, 그러니까 국제시장에서 경유 자체가 그만큼 더 비싸다는 뜻입니다. 사실 국제시장에서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 건 정상이에요. 원유에서 경유를 뽑아내는 공정이 휘발유보다 더 복잡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예전에 경유가 훨씬 쌌던 건 순전히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70년대부터 경유는 화물차, 건설 장비, 농기계를 돌리는 산업용 연료라는 이유로 세금을 대폭 깎아줬거든요. 그런 만큼 경유 쓰는 건 곧 산업이고 산업을 싸게 돌려야 나라 경제가 돈다는 논리였던 거죠. 그런데 2005년에 이게 깨집니다. EU 요구로 디젤 승용차 규제가 풀리면서 벤츠 디젤 승용차가 한국에 밀려 들어왔거든요. 국산 디젤 승용차도 쏟아졌고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만 쓰던 경유를 강남 벤츠 오너가 같이 쓰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산업용 연료가 아니게 된 거예요. 수요가 뛰니 가격도 따라 올랐죠. 결정적인 역전은 2022년에 일어났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요. 러시아가 단순히 원유만 파는 나라가 아니에요. 유럽이 쓰는 경유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 정유소에서 직접 정제해서 수출하고 있었거든요. 전쟁으로 이 경유 공급이 통째로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원유가 아니라 완제품인 경유가 직접 타격을 받은 거예요. 국제 경유 휘발유 가격차가 배럴당 25달러까지 벌어졌고 한국에서는 경유가 휘발유보다 리터당 200원 넘게 비싸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2026년, 지금은 더 극적이에요. 정부가 가격을 억제하지 않았다면 경유가 리터당 3,534원, 휘발유는 2,275원까지 올랐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유가 1,259원 더 비쌀 뻔한 겁니다. 물론 그랬으면 저도 차를 못 탔겠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가봅시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는데 왜 한국 기름값은 고작 8%만 올랐을까요? 한국 정부는 위기 직후 비축유 2,246만 배럴을 시장에 풀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창고에 비상용으로 쌓아둔 기름을 꺼내서 시장에 던진 거예요. 한국이 보유한 전체 전략 비축유 2억 배럴의 약 11%를 한 번에 쏟아부은 거죠. 참고로 한국의 비축유 규모는 일일 소비량 기준 208일치로 세계 6위입니다. 이에 더해 IEA 32개 회원국이 공조해서 총 4억 2,600만 배럴을 동시에 시장에 풀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 공동 방출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혼자 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동시에 창고문을 연 겁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두 번째 방어막이 석유 최고 가격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부가 정유사한테 이 가격 이상으로 팔지 말라고 상한선을 정해버리는 겁니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8년 만에 처음 발동된 거예요. 정유사 공급가 상한을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으로 묶어놨습니다. 이게 없었으면 500원은 더 올랐을 거예요. 다만 이 돈이 공짜는 아닙니다. 정유사가 떠안은 손실은 결국 어딘가에서 돌아오거든요. 세 번째, 아까 기억해두라고 했던 종량세 구조가 여기서 힘을 발휘합니다. 유류세 긴급 인하로 휘발유 15%, 경유 25%를 깎았는데요. 세금이 리터당 고정 금액이니까 깎는 즉시 효과가 나타나요. 리터당 65원에서 87원이 바로 빠지는 거죠. 만약 한국 유류세가 미국처럼 가격에 비례하는 종가세였다면 유가가 오를수록 세금도 같이 끼어서 이런 방어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네 번째, 시간차입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해도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물리적으로 2주에서 3주가 걸려요. 원유 도입하고 정제하고 재고 순환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정부는 이 시간차를 활용했습니다. 유가가 주유소에 도달하기 전에 비축유 방출, 최고 가격제, 유류세 인하를 전부 선제적으로 깔아버린 거죠. 다섯 번째, 원유 수입처 다변화예요. 중동 의존도가 86%에서 69%까지 떨어졌고 미국산 원유 비중이 1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가 막혀도 전부 막힌 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 5가지가 동시에 작동한 결과 한국은 8%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미국부터 봅시다. 미국도 전략 비축유를 풀었어요. 그런데 유류세가 리터당 200원 수준이라 깎을 여지가 거의 없었거든요. 가격 상한 같은 통제 장치도 없고요. 시장에 맡기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갤런당 2.98달러에서 4.14달러로 38% 폭등했어요. 한국의 거의 5배 상승률입니다. 유럽은 더 심각했습니다. 평균 휘발유가 14%, 경유는 32% 올랐어요. 네덜란드는 리터당 2.36유로, 한화로 3,540원, 슬로베니아는 EU 사상 처음으로 휘발유 배급제까지 시행했습니다. 유럽이 왜 이렇게 심한가? 세금 비중이 50에서 60%로 높은데 종가세 구조거든요. 유가가 오르면 세금도 같이 끼는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아까 한국의 종량세가 방어에 유리하다고 했던 거랑 정반대 상황이죠. 반대로 일본은 한국보다도 덜 올랐습니다. 방법이 독특한데요. 아예 휘발유세를 폐지하고 정유사에 리터당 보조금을 직접 줬어요. 목표 가격 170엔을 정해놓고 시장가가 그 위로 올라가면 차액을 정부 재정으로 메꾸는 겁니다. 소비자 가격은 확실히 잡히는데 그 비용이 고스란히 국가 부채로 쌓이거든요. 댐의 수문을 닫아서 홍수를 막는 것과 비슷해요. 당장은 막히는데 물은 댐 뒤에 계속 차오르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위기, 같은 유가 급등인데 한국은 비축유 방출에 가격 통제에 세금 인하를 동시에 걸었고 미국은 시장에 맡겼고 일본은 세금을 없애고 보조금으로 때웠고 유럽은 높은 종가세 구조 위에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세금 구조 하나가 달랐을 뿐인데 국민이 체감하는 기름값이 이렇게까지 달라지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한국의 8% 상승이 정부 개입 덕분인 건 맞는데 그 비용은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정유사 손실, 세수 감소. 이건 결국 누군가가 떠안아야 합니다. 지금 주유소에서 2,000원을 내는 건 같은데 그 뒤에 숨겨진 청구서는 나라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장에 맡기는 미국식, 세금으로 메꾸는 일본식, 아니면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한국식.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